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염증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면역요법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 3에서부터 추가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서론 3에서부터 그 면역요법들이 조금씩 설명되면서 염증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이제 세균에 의해서 염증이 발견한다고, 염증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왔지만, 이 염증은 세균에 꼭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 몸 자체에서 필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 몸의 어떤 정상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을 염증을 정의하다는 이러한 이 강좌를 통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면역요법에 대해서 염증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면역요법에 대한 어떤 임상적인 적용, 우리가 실제적인 사용에서 면역요법이 어떤 부분이 될 것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몸에 대한 대사를 읽어내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상담과 관계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실제적인 염증의 어떤 모습을 또 실례를 또 보여드리면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염증의 어떤 발산작용 그리고 소진되는 작용 발산을 통해서 소진되고 그 다음에 염증이 끝이 나고 다시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새 출발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다시 음식을 먹는 어떤 충족 상태, 영양소의 충족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과정이 잘 일어날 때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댐의 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이 이렇게 갇혀 있겠죠. 좀 이상하죠?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일단은 댐이 있고 여기 위에 이제 댐이 존재하고 이쪽 부분에 이렇게 물이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그죠? 이쪽은 이제 다시 강이 흘러가는 곳일 것입니다. 에너지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댐의 물이 저수 위로 적게 있을 수도 있지만 상류에서 음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몸을 댐이라고 봤을 때 점점 차올라오게 되면 에너지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댐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은 댐이 광한 압력에 의해서 터질 듯 말 듯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댐을 충분하게 튼튼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 음식이라는 영양소를 섭취를 하여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점점 전체적으로 차올라서 이것이 어디론가 터져 나와야 될 때, 그죠? 그럴 때 댐이 위태로워지는데 이 댐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노후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뭔가 조금씩 불안해져 갑니다. 이때 상류에서 큰 돌 하나가 굴러와서 댐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댐에서는 균열이 발생하게 되겠죠. 댐이 균열이 발생하면서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이 균열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이 이렇게 새 나간다고 볼 수 있게 되겠는데요. 이게 큰 돌이 내려와서 부딪히는 이 과정은 손상이라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어떤 약점이 되는데요.
항상 우리 몸의 이 손상이라는 것은 약점 부위인데 이 염증의 발생을 의미하는 거죠. 이 염증이 발생하고 그 부분은 약점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가령 관절이 약하다거나 잇몸의 치아가 약하다거나 우리 몸에서 힘을 많이 받는 부위는 구조체의 어떤 특성상 약점이 발생합니다. 치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교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몸의 체중이 증가되면서 체중의 무게가 늘어나면 무릎이나 골반에 가해지는 압력은 커지겠죠. 이랬을 때 그쪽에서도 압력이 증가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런 영양소의 어떤 과다로 인해서 에너지가 점점 많아지게 될 때, 압력이 증가되게 될 때 약점이 발생하게 되고 어떤 충격에 의해서 그렇죠? 시작되겠지만 그 약점을 통해서 누수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물이 에너지가 이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쪽 부위에서는 물살이 굉장히 빠르겠죠. 이 부분을 틀어막는다는 것은 물살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부분을 다시 수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 에너지라고 하는 이 물이 차있는 이 댐의 물을 다 뺀 상태에서 이쪽을 깨끗이 말려서 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자체를 완전히 뺀다. 이 과정이 바로 소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몸은 에너지를 뺀다. 이 에너지를 빼는 것은 급성 염증에서는 몸살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쉽게 고열이 나는 상황을 에너지를 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속된 활동, 계속되는 활동을 통해서도 소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영양소 섭취의 중단입니다. 영양소 섭취의 중단. 발산이라는 것은 이걸 이제 발산, 염증이 생기는 것 또한 발산이 되겠고요. 몸 전체적으로 염증이 왔을 때는 급성 염증을 통한 발산이 일어나겠습니다. 급성 염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양소를 빠르게 발산시켜서 소진시키는 몸 전체의 어떤 전신 급성 염증. 급성은 급성이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급성은 갑자기 생겼다라는 뜻이고, 만성이라는 것은 지속되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신 염증 같은 경우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만성 염증 같은 전신이 아니라 국소적인 염증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좀 적겠죠. 우리 몸은 제가 만한 비풀에서 몸 부분과 전체에 대한 관계를 설명을 드렸었죠. 생명체의 특성 파트에서 설명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부분적인 염증이 있을 때는 전체적인 염증을 통해서 그것을 나으려고 할 때는 전체적인 염증이 일어나고, 전체적인 염증이 생겼다가 다시 국소적인 부분에 응집되고 하는 전체와 부분. 전체와 부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각 동영상이 무의미하게 짜여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되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려면 가깝게는 서론 3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그런 내용들은, 또 다른 내용들은 만성염증과 암의 비밀을 풀다 시리즈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분과 전체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발산이 일어나는 것이고, 소진이 일어나고, 영양소의 충족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모두 다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에너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너지를 발산하고 에너지를 소진해서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산은 이런 염증을 통해서 발산이 일어나거나 이게 안 될 때는 전체적으로 댐이 노후가 되면은 급성 염증도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어떤 이런 작은 염증이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데 일어났다가 그게 전체로 퍼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발산을 쫙 해버리고, 또는 다른 방법은 지속된 활동도 가능하죠. 염증을 통해서도 발산이 일어나지만 염증과 활동을 통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립구의 어떤 특성인데요. 가립구는 활력을 만들어내고 염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고열과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식사를 섭취를 중단한 채로 소진에 이르게 되면 적절한 발산이 일어나고 면역의 강화가 일어나죠. 소진되면 이제는 다음에는 면역 강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최근 강좌에서 소진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그 내용들은 또 만한 비풀의 근본적인 세 가지 열쇠에도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나온 동영상을 잘 보셔야지 완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술을 하면 좋지만 물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도 이런 것을 수리하기에 좋아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임상적 적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제가 음식을 먹는데 저희들은 그 음식을 먹는다는 거에 있어가지고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이 있죠. 간헐적 단식은 간헐적으로 식사를 하고 한 번씩 식사를 쉬어준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분들은 효과를 보지만 어떤 분들은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음식을 끊는다는 게 뭔가 잘못 적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에너지를 빼고 염증을 치료한다라는 것은 제가 우리가 단식을 통해서 그리고 외부에서 열을 가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반신욕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온열 매트 같은 것으로도 가능한데, 잔식 후 외부 열을 가하는 것은 제가 최근 염증의 정의의 동영상에서 이미테이션 한 거라고 했죠. 고열 독감의 자연치유의 원리를 모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열 독감이 자연치유에 대한 원리를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경험을 했었는데, 고열이 날 때 어떤 음식을 중단하고 열이 나는 상황, 이 부분을 여기다가 접목을 시킨 건데요. 그래서 면역을 강화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몇 가지 얘기할 때 고열이 나서 염증이 생기는 방법도 있지만 단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단식이 도대체 간헐적 단식은 무엇이고 단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음식의 중단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산과 소진을 한다고 얘기 드렸는데 아마 이 동영상을 보고 적용해 보신 분들이 크게 효과를 못 보신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시면은 모든 분들이 다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면역의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간식의 섭취입니다. 자, 임상적 적용이라는 이번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은 통하고 어떤 분은 통하지 않는 그 변수들에 대해서 짚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이라는 것은 많은 변수들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생각이나 배경 지식에 따라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다양하게 그것을 적용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들을 저는 찾게 되었고 그 변수들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간식의 섭취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하루를 아침 혹은 저녁을 먹는데 중간에 간식을 섭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침을 두 끼를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두 끼 정도 먹는다 치는데, 아니면 반대로 점심 아침을 안 먹고 점심 늦은 저녁 뭐 이런 데는 좀 늦게 저녁 먹으니까 그런 이런 스타일로 해서 가능해서 단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간에는 뭘 안 먹어야 되는데 간식을 섭취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간식을 섭취 안 했는데도 제가 이런 부분에 얘기 드렸을 겁니다만, 간식을 섭취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33 이후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간식을 섭취 안 했는데도 왜 효과가 없을까요? 거기서 중요한 문제를 찾게 되죠. 커피 한 잔, 보리차 한 잔, 뭐 결명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생수는 가능합니다. 무슨 가령 음료수 한 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생수는 가능합니다. 커피 한 잔, 보리차 한 잔, 음료수 한 잔, 이게 다 간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 이야기까지 이르러서 환자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환자가 음식을 끊고 음식의 간격을 벌려주고 음식의 섭취를 중단해서 소진에 이르러서 배고픔이 발생하게 되겠죠. 배고픔이 발생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있은 이후에 식사를 하는 게 좋다. 이것이 온건한 방법의 어떤 면역력 강화법입니다. 온건한 면역력 강화법. 근데 우리는 수많은 간식을 먹고 있고 수많은 영양 음료를 섭취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상담해본 분 중에서는 정말 온갖 한약재가 좋다는 영양제를 다 갈아 넣어가지고 그 액기스 물을 만들어 놓고 매일 꾸준히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음료수를 하루에 10잔을 마셨다면 하루에 10끼를 먹은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 다 설명드릴 수 없는 또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음식의 간격이 의미하는 바는 의학 이론적으로 굉장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야 음식의 간격이 갖는 의미가 결국 도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저의 증명이 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음식의 간격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에는 진실이라는 것이 많은 환자분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식의 섭취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차이가 나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료 한 잔, 영양 음료 한 잔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를 하루에 2끼를 먹어도 한 끼를 먹어도 또 이런 상황에 도달하지 않는 거죠. 영양소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커피 한 잔이라는 것이 한 끼 식사에 해당하는 열량을 내거든요. 밥 한 숟갈의 힘이 엄청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예, 그거는 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러면 활동을 계속하면서 발산을 하고 소진을 시키면은 배고픔에 도달하게 되고, 거기서 1시간, 2시간 정도 있다가 식사를 하게 되면은 온건한 면역력 강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몸은 빨리 해결하고 싶은 욕망도 있기 때문에 강한 면역력 강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강한 면역력 강화라는 것은 몸이 갑자기 몸살이 나타나는 거죠. 주로 몸살 독감이 생기게 되는, 독감 같은 거 생길 수 있는데, 보통 목이나 코를 통해서 인후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어, 왜냐면 온건한 면역력 강화를 자꾸 시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면역력이 반등하면서 강한 회복의 욕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음식은 더 먹기 싫어지고 몸이 병이 있다거나 더 안 좋은 분들은 더 강한 방법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 고열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고열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 그냥 몸살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감기가 들듯이 몸살이 오듯이 온몸이 아프면서 면역력에 강한 회복작용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약을 먹거나 병원에 의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의 완전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건강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은 병이 있는 분이라면 이 발산과 소진과 이 영양소 섭취라는 어떤 이 제 원리를 활용하신다면 굉장한 변화를 느낄 수 있고, 그러나 건강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인정하기 또 못하는 분도 계시게 되는데요. 저는 병의 단계에서 있어봤고 건강의 단계에도 있어봤거든요. 여러분 아마 제가 많은 내용을 제가 갖고 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병이 걸린 사람을 치료해 보았고 그 사람이 계속 건강해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몸살과 고열 독감이 났을 때 자연치유 전략에 의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자연치유 전략이 무엇입니까? 열을 뺀다라는 것이죠. 열을 낮춘다. 열을 낮춘다는 게 일반 우리 양의학에서는 열을 낮춘다라는 것을 중점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몸이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이 안에 어떤 열이 존재하는 거죠. 열의 근원은 뭐겠습니까? 태울 수 있는 물질, 영양소일 것입니다. 근데 이 열의 근원을 빼내야 되는 거죠. 열을 다 태워서 없애줘야지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체온을 낮춘다라는 것은 지금 현행 우리 의학에서의 어떤 치료 계획이라는 치료 방법입니다. 체온을 낮춰야 된다. 열이 너무 높다. 고열이다. 위험하다. 체온을 떨어뜨리자. 해열제, 소염제를 씀으로써 염증을 억제시켜버리면 열이 떨어지니까요. 때로는 병균이 있을 때는 항생제 쓰게 되겠죠. 바이러스가 있을 때는 바이러스 제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려운 그런 거는 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요. 세균이 있을 때는 뭐 항생제를 쓰게 됩니다. 체온을 낮춘다는 개념을 이제는 이게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열을 뺀다는 겁니다. 열을 빼줘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고열 독감의 자연 치유 방법에서 열을 빼주고, 열을 효과적으로 빼주고 하루 안에 one night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다음날 해가 뜨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열이 뜨게 되면 열이 완전히 빠지지 않고 남게 되면 이제 장기전이 되면서 영양소의 부족이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은 또 제가 동영상에 설명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식의 간격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생수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홍콩에 가보면은 디스틸드 워터라고 해서 정류수 2가지 종류의 생수를 담아서 팝니다. 물을 파는데요. 디스틸드 워터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 워터라는 게 있죠. 디스틸드 워터라는 뭐 필터드 워터, 그러니까 어떤 필터를 통과해가지고 걸러진 물이라고 봤을 때 필터드 워터나 정류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H2O 수분 그 자체죠. 그래서 생수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미네랄 워터로 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미네랄 워터를 많이 먹는데요. 뭐 정류수로도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히 몸에
그런 것들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는 않으니까요. 사상의학, 그 사상의학의 의학을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 책에서 사상의학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을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미네랄 워터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죠. 뭐 나트륨이라든지 나트륨은 뭐 많이 섭취해서 부족하진 않지만 칼륨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나죠. 불소 이런 부분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 이거는 먹어도 우리가 부교감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제가 교감신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활동하려고 할 때 의지에 의해서 발동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음식을 부교감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부교감에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음식의 간격이 갖는 의미인데요. 중간에 음식을 먹게 되면은 부교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재충전이 일어납니다. 재충전돼 버리면 또 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우리는 충분히 면역이 강화될 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겪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현대의 그 풍부해진 음식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특히나 세계적으로 식탐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고 다이나믹하게 엄청난 에너지를 열정적으로 쏟아내며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은 음식의 문제를 더 많이 겪게 되고 면역력 약화에 시달리게 된 거죠. 부교감을 일으키는 것은 밥을 먹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좀 빠른 걸음을 걷는다거나 달리기를 한다거나 운동을 할 때 배가 아프죠. 그것은 빠른 운동이나 그런 것들이 교감신경의 상황이 부교감적인 상황하고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이 됩니다. 부교감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뱃속에서 뱃속이 이렇게 뭐가 들어가게 되면 부교감 신경의 유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교감만 유도되고 교감 상황에서는 운동할 때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움직일 때, 그죠?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먹고 전혀 못 움직이는 건 아니죠. 비세포, 음식을 먹으면 비세포가 제가 증가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교감신경을 쓰게 되면 운동에서 빠른 걸음을 걸으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점점 격렬해질수록 배가 아파옵니다. 그거는 교감신경이 음식의 섭취와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교감과 부교감을 이렇게 혼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어느 정도 먹은 상태에서 과식을 하면 조금 더 움직이기 힘들어지듯이 어느 정도 음식을 먹고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감과 부교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병행해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교감을 쓰면서 음식을 하게 되면, 음식을 먹은 상태에서 교감을 쓰게 되면 빠른 움직임은 또 불가능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갑자기 배가 아프면서 배탈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교감이 완전히 부교감을 완전히 억제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부교감에 의해서 음식에 의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면 부교감이 교감을 제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소화가 다 되면 교감을 움직일 수 있는데, 소화된 이후에 소진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에너지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소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 사이에 에너지를 다 소진할 때까지 우리는 교감을 잘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소화가 끝나고 나서, 그죠? 이런 것들은 가령 간에 있는 글라이코겐이라든지 간의 글리코겐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이라든지 이러한 영양소들을 흡수함으로써 인과 다양한 비타민, 무기질들, 그리고 당분은 글라이코겐으로 저장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쓸 때까지, 다 사용될 때까지, 이런 내용은 제가 고열 독감일 때 고열을 일으키게 하는 에너지1이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교감에 의해서 우리가 잘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음식을 먹고 있으면 소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화가 느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감신경을 사용을 의지라는 교감은 의지니까 의지를 통해서 교감신경을 사용하게 되면 소화가 느려지는 작용이 있죠. 배가 빨리 안 꺼지겠죠.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런 게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데요. 결국 저희가 음식을 먹는데 이런 이제 생수를 이렇게 미네랄 워터 있잖아요, 그죠? 미네랄 워터는 그 피트병에 든 방식이 상당히 괜찮은 방식이기 때문에 신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드시면서 다른 건 먹지 않고 소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기준이 살이 마른 사람, 살이 잘 찌지 않는 사람, 그리고 뚱뚱한 사람, 살찐 사람, 그죠? 이런 부분은 발산과 소진의 원리는 마른 사람한테서 명확하게 드러나고요. 살찐 사람은 에너지의 과잉이 있어도 살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살이 잘 찌는 스타일의 사람들은 에너지의 과잉된 부분이 살이 찌면서 이렇게 소진돼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양상을 띠지만 결국 발산에서 소진을 이루는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하루에 제가 3가지 국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루에 세 가지 국면, 하루. 일단, 활동이라는 것이 있죠.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소화하는 시간, 먹고 에너지를 보충하고 소화하는 시간, 부교감의 주로 시간이고, 활동은 교감의 주로 시간이고요. 하루에 3가지 국면, 3번째는 무엇입니까? 에너지를 다 소화하고, 소진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치유작용이죠. 이게 아침에 주로 많이 일어나고 아침잠이 중요하고 그때 면역력을 상승시키려면 이 열을 가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온열 매트, 반신욕 같은 이 강한 열을 통해서 소진을 시키면 열을 가함으로써 과립구가 감소되고 과립구 감소와 부교감 상황이 유도되고 하품과 땀이 나게 되죠. 땀은 에크린샘이라고 해서 제 책에서 땀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땀은 부교감적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달리기를 할 때 땀은 많이 나진 않는데 멈춰서 이제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쉬고 있으면은 땀이 이렇게 막 흐르죠. 이제 그게 부교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립구가 감소하고 T세포가 증가하는, 그죠? 이런 3가지 국면에서 치유작용이 있어야 된다. 소화는 B세포고요. 활동비는 G세포인데 이렇게 하루에 3가지 국면이 있는데 현대인들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치유의 기간이 줄어들어버렸다는 거죠. 왜냐면은 소화가 다 끝나고 에너지를 다 소진한 상태에서 아침에 잠도 충분히 못 자고 그때 바로 또 다시 가립구가 감소되고 B가 증가했다가 T로 가야 되는데 가립구가 다시 증가해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립구가 다시 증가를 해버리게 되면 T가 증가할 수가 없죠. B세포가 증가했다가 그러니까 소화만 하고 간단하게 밥 먹으면서 쉬었다가 다시 일하고 쉬었다가 일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T세포의 증가라는 치유의 시간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온건한 방법을 시행해 보시면은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하실 수 있고 갑자기 이런 온건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난다거나 전신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전신염증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이 열을 빼는 방법으로 꼭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약을 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나중에 그런 부분은 또 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성염증과 암이 발생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제가 발생되었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제 가족이나 제 환자분들 중에서 암이 발생되었을 때는요 새끼를 내리 단식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끼를 단식을 해서 새끼를 단식하고 뭐 안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단식을 하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건강한 사람하고 환자의 모두가 좀 다릅니다.
환자 같은 경우에 만성염증과 암이 생겨버리면 가립구가 기본적으로 증가돼가지고 T세포가 증가될 수 없는 환경에 처해버리거든요. 그냥 G에서 B만 오가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건 건강한 사람이 아닌 환자의 병이 있는 환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내리 단식을 하고 열을 가합니다. 반신욕 하고 그랬을 때 가립구가 감소하면서 소진에 이르게 되죠. 그때 잠이 오면 잠을 자야 된다. 잠이라는 것은 치유에서 정말 중요하다. 치유가 일어나려고 할 때 꼭 잠을 잡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해주면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게 되고, 최근에 이제 성인이 고열이 잘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성인 어린애들은 고열이 잘 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고열을 제가 환자분 중에서 2분을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요. 고열이 날 때 약을 최대한 아끼면서 써야 됩니다. 약을 처음부터 쓰면 이 염증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이 발소진으로 하기 위해서 염증이 발산하는 작용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면역력이, 염증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면역력도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몸이 안 좋은 상태로 그냥 만성화가 되어버리는데요. 이 부분에 고열까지 나타나는, 성인의 고열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면역력에 강한 회복 작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면역력이 좋아지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전에 병자 모두와는 다른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있잖아요. 새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은 그렇게 새 출발하게끔 진화되어 왔고 세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구두로 설명드리거나 제가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제대로 저한테 맡기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 방법은 사실 얘기 드리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너무 강한 작용이 일어났을 때 이 환자분들이 일반 분들이 오해를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 고열의 자연 치유를 최대한 해야 된다라는 이거 모든 것이 하나의 어떤 패키지화 되어 있는 거죠. 음식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작용들을 해 보신다면 일반인들도 건강을 점점 향상시켜 나갈 수 있고 치유의 시간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한 2박 3일에 한 번씩은 치유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지연할 수 있지만 일주일 이상 지속될 때 병은 발생하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면역,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서없는 강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